오늘 사연자분은 장모님과 심각한 일을 겪으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사연 빨리 만나볼까요? 살면서 정말 공부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주 어린 유치원 시절부터 대학에 가고 나서까지도 제 인생에서 공부를 빼면 저는 시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는 매년 새로운 공부에 빠져서 주변 사람 없이 살아왔죠. 친구도 무엇도 제게는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오로지 중요했던 것은 공부뿐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생긴 것에는 저희 부모님의 교육이 가장 컸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우리처럼 가난하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저희 집은 형편이 좋지 않았고 부모님은 그 나이대의 사람들처럼 큰 배움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배우고 싶었지만 집이 어려워서 배우지 못했던 분들이었죠. 그런 부모님에게 공부라는 것은 어떤 한처럼 마음속에 남아있었고 자식인 제가 두 분의 한을 풀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기에 저는 두 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마치 저의 사명인 것처럼 공부만을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우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당연했죠. 하지만 다 괜찮았습니다.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학점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은 기업에 들어가서 꽤 큰 돈을 벌 때마다 저는 공부에 얽매여 있는 제 인생이 보람있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30대 중반에 가까워질 때까지 그 어떠한 인연도 만나지 못하고 회사와 집만을 반복하자 점점 그러한 제 생활에 권태로움을 느꼈습니다. 남들은 여자친구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는데 저는 여자친구는커녕 변변 찾는 친구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소개팅을 용기 내서 받아봐도 여자를 대할 줄 모르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여성은 없었습니다. 그런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 저는 곧 앞으로 살면서 애인 사귈 일은 없겠구나 하고 자연히 체념을 했죠. 하지만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 말이 있죠. 집신조차 안 되는 저 역시 짝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멋지고 천사 같은 짝 말이죠. 바로 제 와이프였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다니던 회사의 경력직으로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저랑은 그리 부딪힐 일이 없었지만 향후 프로젝트가 새로 생겼을 때 팀원으로서 함께하기 시작한 이후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참으로 고맙게도 먼저 관심을 보여준 것은 제 아내였습니다. 철민씨, 우리 사귀어 볼래요? 아내가 제게 먼저 만남을 제의했을 때는 정말 꿈인가 싶었죠. 하지만 이렇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그 연애 제안에 바로 승낙하고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귀기 전에도 느꼈지만 사귀고 난 뒤 연인으로서 보는 와이프는 정말로 기대 이상이었죠. 언제나 이해심도 많았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누구보다도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와이프와 연애를 지속하면 할수록 저와 와이프가 아주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랜 연인 생활 뒤로는 당연히 결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와 결혼하기에 와이프는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저에게 너무 과분했으니까요. 게다가 사귄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쯤 아버지가 다치셔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치시기 전까지도 거의 제가 드린 생활비로 생활하시고 소일거리로 용돈이나 버시는 분이었는데 이젠 다치셔서 그마저도 못하시게 되었죠. 저는 집안의 장남이었고 아래로 늦둥이 동생만 2명이 있었기 때문에 두 동생들 계약까지 보내고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보태느라 힘들게 모아놓은 돈도 다 집으로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을 한답시고 이것저것 큰 빚을 많이 지셨죠. 비록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빚이 없다고는 해도 아버지 이름으로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채무의 의무는 저에게도 지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필 그때 와이프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죠. 우리 이제 슬슬 결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저는 도저히 이 모든 것을 안고서 제게 과분한 아내와 결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낱낱이 털어두었어요. 집안의 빚, 모아둔 것이 없는 돈, 힘겨움 등등.
그리고 와이프에게 눈물을 머금고 헤어지자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와이프는 모든 것은 같이 해결해가자며 저와 계속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이야기해주는지 알겠어. 하지만 나 다 괜찮아. 당신이랑 같이 살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 당신은 안 그래? 와이프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포기하려 했던 마음이 일순 부풀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모르는 척 기대어 내 욕심껏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제 마지막 일말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와이프의 부모님이었죠. 장모님 또한 내 사정을 다 알고 난 뒤에도 아무 말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 모든 걸 다 걸고 행복하게 해줄게. 이전에 들었을 때 장인어른은 아내가 어릴 적 암으로 돌아가셔서 장인어른이 벌어둔 돈으로 장모님이 혼자 아내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와이프가 좋다고 하더라도 와이프는 장모님 보호 아래에서 귀하게 자랐을 텐데 제가 그런 걸 숨기는 것은 와이프뿐만 아니라 와이프를 키우느라 고생한 장모님 그리고 돌아가신 장인어른에게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약속한 날 저는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집에 큰 빚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해서 한동안은 저도 아버지 빚을 갚는 것을 돕느라 지금 모아둔 돈도 없고 앞으로도 1년에서 2년은 힘들게 일하는 와이프 따라서 돈을 모으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집안일을 숨기는 것은 기만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대신 몇 년만 믿고 지켜봐 주시면 장모님 뒤를 이어서 와이프는 제가 보란듯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부디 맡겨주세요. 장모님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침묵의 1초가 1년과도 같았죠. 아무리 나쁜 말이 오더라도 견디기로 마음을 먹으며 장모님이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돌연 장모님이 웃으시면서 내가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긴장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준 거 용기 낸 거란 거 우리도 잘 알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본인이 진 빚이 아니라고는 해도 우리 입장에선 소중한 딸이 결혼할 집안의 일인데 몰랐다면 아마 나중에 크게 화가 났을 테지. 하지만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내 딸이랑 우리 집을 생각해줬으니까 낼 수 있는 용기였겠지. 부모 생각에 좋아하는 여자 집안까지 생각해주는 효자라면 당연히 나중에 우리 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수 있게 해주겠죠? 라며 너무 밝게 결혼을 허락해주셨어요. 저로선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절대 허락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단번에 허락을 해주시다니 꿈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장모님은 결혼하게 되면 새로 신혼집 구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나중에 돈 모아서 집 얻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서 사는 건 어때요? 라며 함께 사는 것까지 제안해 주셨어요. 안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집 때문에 내심 고민이 많았는데 장모님이 먼저 제의를 해주시니 죄송스러우면서도 무척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따로 사는 게 당연히 편하기야 하겠죠. 아무래도 장모님이 계시다면 부부가 둘이 시간을 보내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 입장에서 새로 집을 얻으려면 당연히 아내가 저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기에 차마 그러자고까지는 못하고 있던 찰나에 장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였어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얼른 돈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 친정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분가하지 못하고 장모님 댁에서 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제 어머님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에휴, 네 아빠가 안 다치고 빚만 없었으면 충분히 둘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며 미안해하셨죠.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애초에 너무도 하고 싶었지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결혼까지 하게 된 마당에 장모님 댁에서 잠시 사는 것쯤이야 별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내와 함께 한 3년 정도 열심히 일하면서 돈도 모으고 저는 저희 집 빚도 갚고 하면서 너무 늦지 않게 분가를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댁에 살면서 제가 간과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처제들이었죠. 아내는 여동생이 2명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여동생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한지라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처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장모님 댁에서 같이 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죠. 인사를 드리러 갈 때도 집에 처제는 없었으니까요. 당시 처제는 여행을 다녀오느라 집에 없었고 장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굳이 저에게 따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 때문에 처제들이 갑자기 나가 살 수도 없는 노릇이죠. 저나 아내가 평생 있을 것도 아니었으니 불편한 건 제가 전부 감내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렇게 처제 2, 와이프, 그리고 장모님의 저까지 여자 4세, 남자 하나라는 기묘한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처제까지 끼어있는 생활은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죠. 더운 여름에 반팔 하나 벗는 것도 무조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해야 했기 때문에 집에서 누구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알몸으로 있는 것이 버릇이었던 제게는 참으로 곤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부터 불편이 느껴지다 보니 비록 처제도 장모님도 다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얼른 집에서 나가서 따로 살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일부러 저녁에 대리운전까지 해가며 투잡을 뛰고 최대한 빠르게 분가를 하고자 돈을 버는 데만 집중했어요. 아내 역시 제가 무리해가면서까지 일을 하자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라며 걱정을 해주었지만 제 행동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내까지도 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등 저희는 분가를 하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게다가 언제부턴가는 더 큰 고민거리가 생기고 말았죠. 바로 장모님이 술을 좋아하시는데 저와 아내, 특히 저에게 권유를 많이 하신다는 점이었어요. 들어보니까 저 없이 처제랑 아내랑 장모님이 함께 살 때도 장모님은 자주 술을 사오셔서는 반주처럼 해서 드시거나 혹은 주말에 아예 술상을 깔아놓고 처제들과 아내를 앉힌 다음에 함께 술을 마시자고 자주 해왔나 보더라고요. 엄마가 권해도 그냥 술 못한다고 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에게 술을 권하는 장모님의 모습을 본 아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 거절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술을 잘 못하는 것은 맞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내 말대로 거절을 하고 그랬지만 그때마다 장모님은 무척 서운한 표정으로 한 잔만 마셔도 괜찮은데 라며 내심 제가 술잔을 함께 기울여줄 것을 원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 아무리 불편하고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장모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한 잔만이에요, 장모님? 아유, 그럼 우리 사위가 말하는 건데 당연히 들어야지. 이번이 딱 마지막이야. 이런 식으로 못 박는 것만이 유일한 저의 방어였죠.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한 잔이 2잔이 되고 2잔이 3잔이 되는 것은 금방이었어요. 제가 억지로 한 잔을 비우면 장모님이 아유 잘 마시네 한 잔만 더 마셔봐 응? 라며 술잔을 채웠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제가 장모님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것 또한 늘어났죠. 제가 쩔쩔매며 붙잡혀 있으니 아내는 그러게 내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야지. 한 번 맞춰주면 벗어나기 힘들걸? 라며 놀리듯 이야기했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장모님 곁을 지키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와 처제는 그런 장모님 성격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칼같이 제안을 거절했죠.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억울했습니다. 장모님이 신경 써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뭐 잘났다고 장모님이 원하는 걸 거절하겠어요? 그것도 일반적인 기준에서 술 대접해주는 거야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비록 장모님이 술에 취하면 우리 최서방이 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아. 아유 그런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고생하기만 하는 거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눈물이 다 나네. 라는 레퍼토리의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며 제 앞에서 우셨지만 그것도 저를 생각해 주신다는 부분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 생활을 한 3개월쯤 했을 때였죠. 그날도 어느 때처럼 장모님이 술잔을 기울이시고 저도 그 앞에 앉아서 장모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가며 술을 조금씩 마시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하셨더라고요. 무어라 말을 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꼬여있던지라 저는 장모님, 그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며 술잔을 제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척비척 움직이시더니 돌연 제게로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준 장모님의 행동에 저는 넋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아휴, 장모님, 술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라며 장모님 어깨를 잡고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장모님은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완강한 힘으로 제 품에 안기시고는 돌아가셨다던 장인어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왜 이제 왔어? 보고 싶었잖아. 그동안 장모님과 술을 기울이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에 저는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장인어른으로 착각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 입술에 뽀뽀까지 하려고 입술을 내밀며 달려들더라고요. 장모님을 어떻게든 밀어내는데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의 힘을 끌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간신히 장모님을 들쳐업고 장모님 방으로 가서 눕혀드린 뒤 장모님, 얼른 주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문을 닫고 나온 뒤에야 저는 장모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대체 장모님을 어떤 얼굴로 대해야 할지 몰라 거실로 나가기가 꺼려지더라고요. 하지만 장모님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아예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서는 장모님, 어제 기억나세요? 라고 하기에도 참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치를 보다가 아내에게 슬쩍 가서는 어제 당신 잘 동안 어머니 술 드실 때 같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좀 취하셨는지 나한테 돌아가신 장인어른 이름을 부르더라고. 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뽀뽀를 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괜히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서 일부러 전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아내는 아고, 우리 엄마 또 술버릇 나왔나 보다. 아빠 돌아가신 뒤로 엄마가 술 많이 마시면 그런 식으로 죽은 아빠 이름을 부르더라고. 당신도 그냥 적당히 넘겨. 엄마가 그 말을 했다는 건 필름이 끊겼다는 거거든.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필름이 끊겨 기억도 하지 못하시는 걸 보니 그냥 앞으로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장모님이 너무 과음하지 않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모님에 대한 안쓰러움이 조금 있었어요.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장모님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술을 좋아하셔도 너무 좋아하셨죠.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술자리를 만들어 놓고 제가 함께하기를 바랐습니다. 덕분에 대리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꼼짝없이 장모님이 주시는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제가 아무리 적당히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장모님은 아유, 이거 한 잔만, 최서방 이거 한 잔만 하자 라며 계속해서 술을 들이키다가 결국 필름이 끊길 정도로 취해서 저를 장인어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스킨십을 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상이 되었죠. 몇 번이야 참고 받아들였지만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저 역시 스트레스가 안 쌓일 수가 없었어요. 와이프는 늘 장모님이 술을 마시면 예의상 잠시 그 곁을 지키다가 결국 방으로 들어갔고 장모님 뒤치다거리는 온전히 제 몫이었죠. 차라리 스킨십만 안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제가 아무리 거부를 해도 장모님은 분간을 못한 채 제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라 차마 정말 제대로 힘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생활이 지속되던 중 장모님은 이번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셨어요. 평소에는 뽀뽀 정도로만 그치던 장모님이 이번에는 대뜸 제 바지춤을 잡더니 제 중요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는 겁니다. 그동안 뽀뽀를 한다거나 포옹을 하는 정도의 접촉만이 대부분이어서 아주 불쾌하지는 않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바지 가운데를 잡은 적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너무 당황해서 손만 허우적거리는 사이 장모님은 저를 맨 거실 바닥에 눕히며 제 몸 위를 올라타시더라고요. 황당을 넘어 너무 불쾌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모님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크게 낼 수가 없을 정도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버렸어요. 그 소리에 놀란 아내와 처제들이 뛰어나왔고 바닥에 눕혀져 있는 저와 제 중요 부위를 잡고 있는 장모님을 보더니 불이 나게 다가가서 장모님의 양 어깨 쪽지를 잡고 일으키며 엄마, 뭐해 지금? 엄마 사위잖아! 라며 어떻게든 장모님을 제게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장모님이 제 몸 위에서 내려오고 나서야 저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장모님이 취한 상황이었다는 것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취해서 본인조차 의도치 않은 일이었다고 해도 저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아무리 장모님이 힘이 강해도 제가 마음먹고 힘을 쓴다면 당연히 장모님 정도야 한 손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은 장모님이었기에 어지간한 건 그저 제가 다 참고 넘긴 건데 이런 식으로 더한 신체 접촉이 이어졌을 줄 알았다면 아마 진작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제가 나가서 자든 뭘 하든 했을 거였으니까요. 장모님은 인사불성인 상황에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채 해롱해롱거렸고 저는 핸드폰과 지갑, 겉옷만을 챙긴 채 바로 나와서 찜질방에서 잤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문자를 남겨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한테 제대로 사과하는 게 아닌 이상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말했죠. 저는 당연히 아내가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엄마 대신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얼른 들어와. 엄마가 왜 당신 안 오냐면서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해. 그러니까 그동안 장모님이 술 취해서 나한테 한 짓 정확하게 말씀드리라니까. 장모님이 아시고 전부 사과하시면 바로 들어갈 거야.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아빠 그리워서 술김에 본인도 모르게 한 행동을 어떻게 이야기해.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란 거 알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그만하고 얼른 들어와. 내가 앞으로 엄마가 안 그러도록 잘 막을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경하게 나오니까 아내는 자기 이름으로 대출 좀 알아봐서 작은 곳이라도 얻어서 나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집 구할 때까지만 참고 견디라며 남자가 째째하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저는 아무리 나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장모님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술에 취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장모님이 제게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엄연히 있는 사실이고 저는 이에 대해 장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가 받고 싶다는 마음은 변치가 않았죠. 하지만 아내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장모님이 무척 큰 충격을 받게 될 거라면서 절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수그리고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고집을 밀고 가면서 기어코 장모님이 저에게 사과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아내가 저렇게까지 나오니 솔직히 마음이 조금 흔들립니다. 그냥 아내가 막아준댔으니 모르는 척 들어가서 예전처럼 살지 그러면서도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한들 결국 평생 죽을 때까지 장모님 얼굴 한번 안 보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근본적인 것이 변하는 게 아닌 이상 무슨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자놈이 뭘 째째하게 그러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아직도 수치스러우며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어떻게 하면